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선거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 공직자 비리수사처에 일부 기소권을 주는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단 공수처 기소권은 한 검사와 고위직 검찰로 제한됩니다.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근접 비행하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우리 군이 일본에 설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우리 군은 비공개하기로 한 거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8개국 모두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내 기름값은 물론 석유 제품 값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명 아동도서 출판사가 일부 서점의 위법을 유도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질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점주들은 해당 출판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MBN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염성과 치사율이 높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 등 아시아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캠핑철 수요까지 겹치며 삼겹살 등 돼지고기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택배 박스 포장에 쓰이는 비닐 테이프를 없애고 재활용이 쉬운 투명 용기로 포장지를 바꾸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유통업계에 친환경 바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견이 컸던 공수처의 기소 권한은 판사와 검사, 경찰, 고위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지난주 김관영 바미당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그대로 된 겁니다. 첫 소식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 설치를 두고 이견을 보이던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마라톤 협상 끝에 최종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합의한 겁니다.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4월 25일 목요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완료한다. 가장 입장차가 컸던 공수처의 기소권은 판사와 검사, 경찰은 경무관 이상급만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 국회의원 등은 기소 범위에서 빼는 대신 법원에 직접 재정 신청을 요청하는 보완책도 마련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이런 쪽은 공수처가 직접 재정 신청권을 갖도록 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면 새 법안은 최장 330일 안에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여야 4당은 내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 내용을 추인받는 한편 이번 합의에서 빠진 자유한국당과도 계속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패스트트랙 합의에서 혼자만 빠진 한국당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4월 국회는 물론 1년 정도 남은 제20대 국회 그 자체가 없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이동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임시국회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곧바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만약에 패스트트랙을 태우신다면 4월 국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20대 국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강경한 발언에도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발표했고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를 포함해 장애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제1야당 대표와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을 추진해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SNS에 경찰과 검찰, 법원의 문제점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내년 초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기를 고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며 4월 임시국회 파행은 물론 여야 대치 정국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구제와 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데만 4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입니다.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고 상임위별로 안건도 통과시켜야 하거든요. 특히 바른미래당은 내홍도 겪고 있죠. 이동화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막판까지 문제가 됐던 게 공수처의 기소권 문제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네, 핵심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넣느냐 마느냐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으면 수사를 다 해놓고도 피의자를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없는 거죠. 예. 이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드시 기소권을 넣어야 한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공수처에 지나친 권력 몰아주기가 된다며 빼자는 입장이었는데요. 결국 부분적으로 주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사실 이게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미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민주당하고 합의했다라고 하면서 의원들을 모았었잖아요. 그런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런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다시 원래대로 됐어요. 왜 이렇게 바뀐 거죠, 갑자기? 네, 최근까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안 된다고 반발해왔었지만 결국 여당 원내대표로서 합의 무산에 대한 부담감이 컸을 겁니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도대체 여당은 무엇을 했느냐 이런 화살이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공수처 하나 때문에 선거제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그동안 많이 좁혀왔던 개혁 법안들을 다 놓칠 뻔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지난 20년 동안 요구해 왔습니다. 명시적으로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100% 주지는 못했지만 일단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 일부 여당 의원들은 선거제 개혁 법안으로 이득을 보기 힘든 상황에서 공수처마저 알맹이가 빠져버리면 명분이 없다며 합의안에 대해 반발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가 힘을 실어줬고 여당 지도부가 협상에 적극 임하면서 여야 4당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을 하고 싶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한 거다 그 얘기죠.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네, 여야 4당은 각각 내일 오전 10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각 의원들의 추인을 받은 뒤에 각 당의 최종안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바른미래당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반대가 강하지만 의총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라며 통과를 낙관했습니다. 당내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추인 과정에 별 큰 어려움 없이 추인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각 상임위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선거제 개혁안은 정개특위,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사개특위에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18명으로 구성된 두 특위에는 6명에서 7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의 동의를 얻으면 패스트트랙 지정엔 무리가 없을 전망입니다. 네. 한번 지정이 되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총 330일이 걸리는데 20대 국회 종료 직전에 가까스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표결에서 합의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330일 뒤에 표결을 통과 못하면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기다리고 노력한 게 다 헛수고가 된다는 말입니까? 물론 통과되지 못하고 현행 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거겠죠. 네네. 하지만 여야 4당의 의총까지 거쳐서 진행되는 패스트트랙인 만큼 실제 통과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바미당 내 반발은 여전하고 자유한국당은 극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고 들어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김정은 대변인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며 가르치듯이 또한 또 그런 발언을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도 했습니다. 정규혜 기자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작심한 듯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주말 집회에서 황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며 질타했습니다. 정치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그렇게 입문해가지고 막판을 무엇으로 끝내려고 하는 겁니까?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런 발언을 하면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저급한 막말 대잔치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고 다른 최고위원들 역시
한국당이 철진한 색깔론에 도로 친박당으로 돌아갔다고 성토했습니다. 하지만 황 대표는 국민이 청와대로 향할 수 있다며 뒤늦은 후회가 올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독재적 행태를 계속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거리를 메우고 청와대로 진출할 것입니다. 그동안 말을 아끼던 이 대표가 정면으로 황 대표를 겨냥하면서 여야 지도부의 공방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유럽에 체류 중인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의원이 측근을 통해 바른미래당 내홍에 대해 우려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통합 정신이 훼손되면 안 된다고 했다는데 손학규 대표의 퇴진에 무게를 실어준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유럽에 체류 중인 안철수 전 의원이 측근인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을 통해 최근 당내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한국 정치를 바꾸려는 소중한 정당 아니냐며 바른미래당의 통합 정신이 훼손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치 상황을 잘 모르니까 자기가 현장에 있는 분들이 함께 의논하고 지혜를 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좀 판단해서 대처해야 될 이런 말씀이시고요. 이를 두고 당내 호남계 의원 일부가 민주평화당과 통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손학규 대표 퇴진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안 전 의원이 이 의원을 중심으로 의논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의원이 손학규 지도부 총사퇴 요구를 한 안철수계 모임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손학규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에 대한 임명을 유보했습니다. 내가 못하는 건 아니고 오늘은 좀 놔두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최고위원회를 정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죠. 안철수 전 의원이 당분간 독일에 더 체류할 뜻을 밝힌 가운데 손학규 대표 체제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의 빈소엔 오늘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여러 정치인이 다녀갔습니다. 김 전 의원은 내일 5.18 묘역에 임시 안장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사정이 있습니다. 권영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국화꽃을 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고 김홍일 전 의원의 빈소로 들어섭니다. 헌화를 마친 황 대표는 빈소에 10분 넘게 머무르며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황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씨에게 이희호 여사의 안부를 묻자 김 씨는 눈 뜨는 것도 힘들어한다고 말했습니다. 화합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고인의 뜻을 잊지 않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화합의 새나라를 위해서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지도부도 빈소를 찾아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또 정당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셨으니 이제 천국에 가셔서 편안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고 김홍일 전 의원은 내일 발인을 거쳐 5.18 묘역에 임시 안장됩니다. 유가족은 5.18 국립묘지에 안장하려 했지만 금품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걸림돌이 됐고 보훈처의 내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유가족 측은 내일 오전 발인식에 이어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5.18 묘역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판단하기 위해 서울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여부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서울 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의사면허가 있는 검사 등 2명이 투입돼 약 1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하고 의료 기록을 검토하는 임검, 즉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허리와 목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격주에 한 번 구치소 안에서 외부 한의사 방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증세가 더 이상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며 수술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담당 검사와 의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과반수 찬성으로 내려진 결론은 최종 결정자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되는데 심의의 권고를 뒤집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유명 아동도서 출판사가 거래처인 서점을 상대로 위법 행위를 유도한 뒤에 위법 행위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는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점과의 거래를 끊은 후에는 가까운 곳에 직영 매장을 새로 열기도 했습니다. 기획보도팀 우정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전북 전주시에 있는 한 아동 전문 서점에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고객인 척하지만 사실은 한 유명 아동 도서 출판사가 보낸 모니터 요원, 이른바 미스터리 쇼퍼입니다. 해당 점주는 이를 두고 출판사에 함정 단속을 당했다고 하소연합니다. 정가의 15%까지만 할인해 줄 수 있는 도서 정가제를 위반하게끔 유도한 뒤 계약 위반을 이유로 거래를 정지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책을 주면 자기가 단골이 되고 다른 손님도 소개해주고 하겠다. 그러니까 책을 한 권 더 주면 안 되겠냐. 계속 하길래 한 권을 줬어요. 그 다음날 회사에서 과다기증이라 해서 저한테 거래 정지를 시키신 거예요.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모니터 요원은 익산시에 있는 B 서점도 찾아갔고 해당 서점은 다음 날 같은 이유로 거래 정지를 당했습니다. 요즘은 도서 정가법이 있어서 깎아줄 수가 없다. 자꾸 깎아달라. 대신에 책을 선물로 주겠다. 그랬어요. 현금을 할 테니까 하나만 더 줘라, 하나만 더 줘라. 그래서 얼떨결에 하나를 더 줬어요. 해당 점주들을 대신해 출판사 대표를 만났다는 한 거래업체 관계자는 피해 점주들이 타깃이 된 이유를 귀띔했습니다. 일단 이 팔팔게요. 그만 많이 팔고 계약이 돼 있다. 유일하게 풀이 그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해당 출판사가 직영점을 내면서 인근 서점과 거래를 끊기 위해 위법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서점 점주는 모니터 요원의 위법 유도로 거래 정지를 당한 뒤 인근 백화점에 버젓이 출판사 직영 서점이 들어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모니터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백화점 때문에 당했다고도 처음에 생각 못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그랬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해당 출판사는 이 같은 문제 지적에 선량한 대리점 보호를 위한 정당한 모니터링이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직영점회가 30만 원어치 전집을 사겠다고 하자 버젓이 도서 정가제를 위반한 사은품 제공 제안이 들어옵니다. 선물을 줘도 괜찮은 건가요? 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선물로 주기로 했으니까 주는 거예요. 피해를 주장하는 점주들은 해당 출판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누군가 국유림에서 굴참나무만 골라 껍질을 홀라당 벗겨가 버렸습니다. 밑동부터 사람 손에 닿는 부분까지는 다 벗겨져서 피복을 입혀줘야 할 정도입니다. 강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북 상주의 한 국유림입니다. 숲을 사이로 하얀 띠가 둘린 나무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가까이 가보니 옷을 벗은 것처럼 껍질이 벗겨져 있고 하얀 띠에는 나무가 훼손된 정도가 적혀 있습니다. 훼손된 나무들은 이렇게 밑동부터 손이 닿기 힘든 곳까지 껍질이 모두 벗겨져 있습니다. 화해업을 하는 50대 A씨와 그 일당은 국유림에서 몰래 나무의 껍질을 벗겨 시장에 팔았습니다. 껍질이 화분 재료로 인기가 많은 굴참나무입니다. 50장, 10만 원. 두꺼운 껍질을 갖다가 기계로 넣어서 이걸 벗기는 게 있고 아니면 사람이 직접 이걸 하는 게 있고. 2017년부터 1년 동안 경북과 충북 등을 오가며 훼손한 나무만 300그루, 8,500만 원 상당의 껍질을 팔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이 잘 안 되자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살림 절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감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순찰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아는 장소에 들어가면 제보가 없으면 약간 찾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경찰은 A씨 등 2명을 산림자원법 위반과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길 가던 행인을 우산으로 때리고 항의하자 손을 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묻지마 폭행이었는데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심가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주황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갑자기 들고 있던 우산으로 길 가던 행인을 때립니다. 남성이 그대로 지나가자 맞은 행인이 뒤를 따라가 항의해봤지만 오히려 남성은 계속해서 우산으로 때립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이곳 지하철역 입구 앞에서도 남성의 묻지마 폭행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시각이 버리는 와중에도 이제 우산으로 가격을 하기에 시민분 한 분이 뺏었는데도 손으로 계속 가격. 남성은 항의하는 행인의 손을 물기까지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붙잡고 보니 조현병 환자인 38살 중국인 A씨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것 같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응급 입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시속 180km 이상으로 달리며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고 난폭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피해 차량은 폐차를 해야 할 정도.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이런 난폭 운전의 목적은 어이없게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거칠게 달리던 한 차량이 두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다 튕겨져 나갑니다. 차량은 곧바로 중심을 잃고 빙글빙글 돌더니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멈춥니다. 영화 속 한 장면 같지만 실제 일어났던 사고 장면입니다. 눈대가 차가 100m 돌아가는 게 보였고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지난 1월 30대 남성 A씨는 한밤중 서울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km 이상의 속도로 25km가량 고개 운전을 벌였습니다. A씨는 이곳 도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무리하게 넘어오다가 달려오던 차량 한 대를 그대로 들이박았습니다. 피해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큰 사고였지만 천만다행으로 탑승자 3명 중 2명이 전치 2주의 부상만 입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결을 위해 속도를 높이고 무리하게 차선 변경하면서 과속 및 난폭 운전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키맨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단이 참 난감하게 됐죠. 수사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수사단은 특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윤 씨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습니다. 바로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뇌물 액수가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2009년 이후에 뇌물이 오고 갔다면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또 액수가 3천만 원 미만이라면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 경우도 2012년에 뇌물을 받았다면 시효가 살아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윤 씨는 2007년 김 전 차관의 검사장 승진에 도움을 줬다고 밝힌 바 있는데 2012년 김 전 차관의 고검장 임명 때도 도와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윤 씨와 김 전 차관 사이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니 수사단이 확인해 봐야 할 겁니다. 백길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은 2011년 광주 고검장, 2012년 대전 고검장을 거쳐 2013년 차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전국에 6명밖에 없는 고검장은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리는 최고위직 검사입니다. 이른바 김학의 성관계 동영상 CD를 만든 윤중천 씨 조카는 지난 2013년 3월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의 고검장 인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김학의를 알게 됐냐는 질문에 대전 고검장에 내정됐을 때 알게 됐다며 윤 씨가 자신이 힘써서 김 전 차관이 고검장이 됐다고 자랑을 했다고 답한 겁니다. 김 전 차관이 대전 고검장을 지낼 때는 18대 대선 전국이어서 윤 씨가 김 전 차관의 부탁을 받고 정치권에 로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검장 인사 시기에 두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나 자금이 오고 간 정황이 드러나면 시효 문제 없이 뇌물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 씨를 불러 김 전 차관이 고검장 자리를 2차례나 유지하도록 로비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 사이에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연결고리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지난번 일본 초계기 사태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한다면 사격용 레이저로 겨냥을 할 것이다. 일본 언론이 우리 군이 일본에 이렇게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확인을 요청하자 우리 군은 처음엔 그런 통보를 한 적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레이더가 아닌 레이더 전 경고통신을 통보했다며 이 사실이 공개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사이에서 비밀이었다는 거죠. 김건희 기자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이 일본 측에 초계기가 3mm, 즉 5.5km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레이더 가동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일 한일 비공식 협의에서 일본이 이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 측은 문제가 없다며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은 오전 브리핑에서 이 같은 통보를 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방금 그 관련 기사를 확인했지만은 우리 군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통보했거나 관련 내용을 통보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3시간 뒤에 이를 번복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지난 1월 일본 무관을 불러 또 근접 비행을 하면 추적 레이더 가동 전 경고 통신을 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레이더 가동 가능성을 내비친 거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 매체 보도와 달리 경고 통신을 통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간 비공개로 협의한 내용이 일본 매체를 통해 일방적으로 공개되면서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특히 양국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우리 군 당국의 말바꾸기식 해명에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내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자극하고 러시아와 공조해 대미 협상력을 키우겠다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문제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은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만남이 임박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러시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모레 푸틴 대통령과 저녁 식사를 함께한 뒤 다음 날 북러 확대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상회담 장소는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 연방대학이 유력합니다. 지난주부터 현지에 머물며 시설을 점검 중인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 등이 이곳을 둘러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러에 특별 열차를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700km로 약 15시간이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열차는 내일 러시아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역대 18번째 양국 정상의 만남으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북러 정상회담 개최는 17년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선을 답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 위원장의 현지 시찰 후보지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찾았던 쇼핑센터 등 경제 현장이 우선 꼽힙니다. 여기에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와 마린스키 발레단의 극장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와 관련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중간 단계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간 견해차가 커 보이죠. 신동규 기자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부분적인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 그와 관련된 공식 제안을 한국 측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북핵 빅딜 중간 단계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중간 단계가 뭔지 모르겠다며 한국 정부와 중간 단계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비핵화 해법에 있어 한미 간 이견이 여전한 걸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하노이 회담과 관련해선 노딜을 택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올바른 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North Korea would have received the fiscal relief, the money stream, all of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ll of them would have remained intact. 해리스 대사는 미일 동맹 강화 분위기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고립 우려에 대한 의견도 내놨습니다. 한국이 고립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한일 양국 간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다면 한미일 삼각동맹 역시 강화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반북단체 자유조선 소속 한국계 미국인을 기소했습니다. 사실 스페인이 요구한 건 2달 전인데 왜 이제 와서 그것도 스페인에서 처음에 언급하지도 않은 사람을 붙잡은 걸까요? 구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계의 미국인이자 반북단체 자유조선 회원인 크리스토퍼 안은 동료와 함께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했습니다. 자유조선 측은 여기서 탈취한 북한 정보를 미 연방수사국 FBI에 넘긴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유조선은 당시 홈페이지에 FBI와 상호 비밀 유지 합의하에 엄청난 잠재적 가치가 있는 특정 정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선 자유조선이 지칭한 특정 정보가 북한의 특수 암호 기술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미 수사당국은 돌연 북한 대사관 강탈품을 스페인 측에 반환하더니 지난 18일 안 씨 체포에 이어 전격 기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유조선 측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 달여 만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 선긋기에 나선 건데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먼저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FBI와 반북단체의 관여서를 지적하며 미국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또 자유조선 리더인 멕시코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 에드리안 홍창 대신 안 씨를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해 꼬리 자르기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스리랑카 연쇄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서 이젠 300명이 육박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20여 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SNS가 다 차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 콜롬보에서 부활절 당일에 호텔과 유명 성당, 교회 등 8곳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경찰은 이번 사건 용의자로 20여 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명 피해를 노린 계획 테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And we are prepared to take all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at terrorism is contained and wiped out in this country. 당국은 특히 스리랑카 내 급진 이슬람 단체인 NTJ가 주요 교회를 겨냥한 자살 공격을 계획 중이라는 첩보를 접하고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슬람 국가 IS 등 국제 테러 조직이 이번 공격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구의 70%가 불교인 스리랑카에서 무슬림의 비중은 9.7%에 불과합니다. 역시 전체 비중이 10%가 안 되는 기독교 신자들은 불교와 이슬람교 모두의 공격 대상이 되었던 만큼 스리랑카 당국은 테러의 배경과 원인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지난해 기독교를 겨냥한 위협과 폭력 사건은 드러난 것만 86건이었고 올해도 26건이 발생했습니다. 스리랑카 당국은 통행금지령은 해제했지만 추가 테러 가능성 우려에 내일까지 이틀간 전국에 휴교령을 내리고 메신저 등 각종 SNS도 일제히 차단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적극 행정은 면책하고 소극 행정은 문책하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의 소극 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적극 행정을 공직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소극 행정이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과 기업에 피해를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업무 행태를 말합니다. 복지부동, 적당 편의주의, 탁상 행정 이런 것들로 고발이 되면 이제는 파면까지도 가능하게 된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고치는 게 맞죠. 시민들과 소통하고 행정하는 공무원 뒤에 숨어서 무인 승차를 하려는 자가 있다면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적극과 소극의 그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소극적 행정의 잣대는 상황에 따라 주관적일 수 있거든요. 공공행정 서비스의 요구 수준은 점점 높아지는데 그때마다 그걸 다 받아주지 못한다고 다 소극적 행정이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이걸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걸러낼까요? 면책을 적극 행정의 보상으로 내세운 점도 동기부여가 될지 의문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밤새 일했던 적극적인 공무원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가 되어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옷을 벗었잖아요. 그런데 이를 다 지켜봐왔던 공무원들이 과연 이번 정부에서 제시하는 면책을 진정한 면책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이 신분과 정년을 보장받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이 외부의 힘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채찍을 휘두르기 전에 공무원의 독립성부터 세워주는 게 순서 아닐까요? 현재는 물론 미래의 공직사회에도 적극 행정은 곧 잠재적 사후 적폐가 될 것이라는 의구심부터 해소해야 정부의 적극 행정이라는 외침이 공직사회에서 큰 울림으로 받아들여질 테니까요. 뉴스 출정이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한때 세계 4위의 핵 보유국이었지만 핵을 포기하고 미국의 경제 지원을 받아들였죠. 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모범적인 비핵화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황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녹색 군복의 카자흐스탄 의장대를 사열합니다. 지난달 취임한 토카예프 대통령과 악수하며 양국 간 우애를 다집니다. 대통령궁에서 치러진 정상회담에서는 카자흐스탄이 단행했던 비핵화 조치가 화두였습니다. 1990년대 카자흐는 미국 경제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핵탄두를 포기했는데 문 대통령은 이 경험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발적인 비핵화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룬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비핵화 이후 카자흐가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토카예프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고 문 대통령도 카자흐의 성원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양국은 자동차 조립 공장 설립을 포함한 20여 건의 양해 각서도 체결하는 등 경제 분야에서도 성과를 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7박 8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중앙아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한 이번 순방을 통해 문 대통령이 신북방 정책을 가속화시켰다는 평가입니다. 누르술탄에서 MBN 뉴스 황전입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8개 나라 모두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란산 초경질유를 많이 수입하고 있죠. 국내 기름값은 물론 석유 제품 값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미국의 블룸버그와 AP통신 등 주요 언론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란산 원유 제재에서 면제해주는 조치를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핵 합의 탈퇴를 결정한 지 약 1년 만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터키 등 8개 나라는 180일간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이제 이란산 석유의 수입이 막히게 됐습니다. 이란산 초경질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우리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등 석유화학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미국과 카타르 등 대체 시장이 있지만 이란 초경질류 가격이 배럴당 5%가량 저렴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란 원유의 수입 비중은 2017년 13%에 달했지만 2018년도 제재가 시작되면서 5%로 떨어졌습니다. 제재가 계속 시작이 되면 낮아질 것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 금지 소식 후 국제 유가는 일제히 급등했지만 국내 업체와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공급 중단 가능성에 대비해 이전부터 업계와 긴밀히 대책을 협의해왔다며 단기간 생산 차질이나 유가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 가격이 9주 연속 오른 만큼 국제 유가 추이를 살피며 대체재와 설비 개선으로 업계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전염됐다 하면 치사율 100%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시아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발병하지 않았지만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에서도 발병하면서 돼지고기 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정육 코너. 소비자들이 돼지고기 가격표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100g에 3,000원이 넘는 삼겹살에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 10,000원 초반대였다면 지금은 한 10,000원 중후반대? 그 정도여서 예전보다는 많이 비싸졌다고는 느끼긴 해요. 지난달 1kg에 16,000원 하던 돼지고기 평균 소비자 가격은 최근 2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 세계 돼지 사용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가격 인상을 부채질한 겁니다. 여기에 봄철 나들이객 수요가 겹친 것도 한몫했습니다. 연간 돼지고기 소비량이 늘면서 수입 비중도 늘어난 현실을 감안하면 예사롭지 않은 변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중국이 사육마리수가 감소를 해서 수입량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총 공급량이 감소해서 우리나라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무해하지만 병에 걸린 돼지는 치사율이 100%에 달해 국내로 유입되면 가격이 폭등할 우려도 있습니다. 국내로 들어온 소시지와 순대 등의 식품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 흔적이 14차례 검출돼 검역당국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현실 정치에 염증을 느낀 코미디언이 정치의 투신에 결국 대통령이 된다. 이런 드라마 같은 얘기가 우크라이나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정치 경력이 전혀 없는 코미디언 출신 후보가 실제로 대통령으로 사실상 당선이 된 겁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우크라이나 대선 결선투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되자 장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Дякую усім українцям, де ви зараз не знаходились. Я обіцяю, що ніколи не підведу вас всіх. 유명 코미디언 출신인 젤렌스키 후보는 지난 2015년부터 방영된 한 드라마에서 부패와 싸움 끝에 대통령이 되는 평범한 교사 역을 맡아 일약 국민대우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실제 대선에 뛰어든 뒤 드라마에서처럼 집권당의 무능과 부패를 집중 공략해 다크호스로 부상했습니다. 정치 경력은 전무했지만 뇌물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의 공직생활 금지 등을 약속하며 결국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야말로 드라마가 현실이 된 겁니다. Я за Зеленського, щоб наладив, щоб усе було хорошо. Вже надоїло це все. 상대 후보인 포로셴코 대통령도 출구조사 결과 젤렌스키 후보의 압승이 예상되자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і дають підстави зараз подзвонити моєму опонентові і привітати. 공식 개표 결과는 다음 주 초쯤 공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오늘 새벽 경북 울진군 앞바다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만 동해에서 벌써 4번째. 주민들은 더 큰 지진이 오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도로에 설치된 CCTV가 갑자기 흔들리고 교차로에 있던 신호등도 진동이 온 듯 움직입니다. 오늘 오전 5시 45분쯤 경북 울진군 동남동쪽 38km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는 없었지만 지자체와 소방서에 주민들의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요즘 또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니까 솔직히 약간은 걱정이 되죠. 강원도 동해시 앞바다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또다시 지진이 발생하자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동은 약했지만 주민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건물이 흔들리고 떨어지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아닌데 이제 이게 계속 지속되면 글쎄요 어디 우리가 자다가 그러면 도망도 못 가고 그냥. 원전 인근 주민들은 더 큰 지진이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울진은 가뜩이나 원전이 많아서 더 큰 지진이 올까 봐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올해 동해에서만 규모 3.1 이상 지진이 4차례 발생하는 등 일상화하는 지진에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박스 포장에 들어가는 비닐 테이프를 없애고 재활용이 쉬운 투명 용기로 포장을 바꾸고 환경부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기로 하자 유통업계에 친환경 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진한 녹색 페트병 옆에 투명한 용기에 담긴 제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몸체가 무색 재질로 되어 있어야 재활용이 쉬운 만큼 용기를 전면 교체한 겁니다. 비닐 포장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웠던 페트병은 친환경 절취선이 생겨 포장을 벗기기 쉬워졌습니다. 따로 벗기기 어려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구긴 채로 분리수거해 버렸었는데 지금은 벗기기 쉬워져가지고 더 편리해진 것 같아요. 홈쇼핑 업계는 플라스틱 테이프 없이 포장할 수 있는 종이 상자를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줄인 비닐 테이프를 이어붙이면 800km로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한 거리와 맞먹습니다. 포장 시간은 상자 한 개당 40초씩, 인건비를 포함한 운송비는 20% 이상 늘었지만 환경을 생각해 도입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단지 저희 고객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적인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기여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환경부가 친환경 소재를 이용하는 업체에 혜택을 주기로 발표한 만큼 유통업계 녹색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SNS에 자신들을 상대로 망언을 쏟아낸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식의 죽음을 끝없이 이용한다는 내용의 비난 글을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어제 퇴출 위기에 몰렸던 삼성 맥과이어가 단 한 개의 안타도 내주지 않는 노히트 노런 투구로 KBO 리그 첫 승을 기록했는데요. 최동원이나 류현진도 이루지 못한 대기록을 평균 자책점 6점대 투수가 달성한 걸 보면서 새삼 대기록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삼성 맥과이어가 9회 한화의 마지막 세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 세우며 포효합니다. 맥과이어는 9이닝 동안 단 한 개의 안타도 내주지 않은 신들린 투구로 프로야구 37년 역사상 14번째 노히트 노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개막 후 무승으로 외국인 선수 퇴출 1순위로 꼽혔던 맥과이어가 기록한 노히트 노런은 박철순, 최동원, 류현진 등 한국 야구의 전설들도 이루지 못한 대기록입니다. 투수에게 노히트 노런이 꿈이라면 타자에겐 사이클링 히트입니다.
한 경기에 단타, 2루타, 3루타의 홈런까지 기록하는 사이클링 히트는 실력에 운까지 더해져야 나오는 기록입니다. 국내 프로야구에선 KT 로하스가 지난 시즌 역대 25번째로 기록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운칠기삼이 만든 프로야구 대기록. 하늘이 점지한 다음번 대기록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울산 현대모비스가 역대 최다인 7번째 우승을 차지하면서 올 시즌 남자 프로농구가 막을 내렸습니다. 슈퍼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 어벤져스에 빗대어 모벤져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강했던 모비스의 힘을 김태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일명 200살 라인업은 모비스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걱정거리였습니다. 44살의 문태종, 클라크부터 35살 함지훈까지 이들은 체력적인 우려를 베테랑의 노련함으로 씻어냈습니다. 특히 200살 라인업의 중심 양동근은 챔프전 1차전 승부의 쐐기를 박는 3점포 하나로 여전히 살아있음을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만 가지 수가 있다고 해 만수로 불리는 유재학 감독은 챔프전 통산 6번째 최다 우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노장과 젊은 선수들을 적절히 배치하고 수비와 공격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변화무쌍한 전술을 통해 모벤져스의 완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올 시즌 라거나의 영입은 모비스의 우승 공식에 활용점정을 찍었습니다. 모비스는 이 덕에 외국인 선수 3명을 보유하는 효과를 받고 라거나는 득점, 리바운드 등 모든 지표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만점 활약을 펼쳤습니다. 역시 라거나 선수 든든하고요. 저하고 서로 잘 맞는 거죠. 네. 어차피 우승은 모비스, 어우모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모벤져스들의 활약은 다음 시즌을 더욱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오늘 벌써 여름이 왔나 싶을 정도로 한낮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수원과 청주는 29도를 웃돌았고요. 광주도 27.9도로 올 들어 가장 따뜻했습니다. 내일은 이 고온 현상과 더불어 연일 이어진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부터 비구름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오후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퇴근길 무렵에는 그 밖에 중북부에서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에는 20에서 60, 많은 곳은 100mm 이상이 예보되어 있고요. 충청과 그 밖에 남부지방 10에서 40, 수도권과 강원 5에서 20mm가량입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기온 내려가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를 따라서는 많은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의 비는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궂은 날씨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또 한 차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생의 수학 시험지. 60문제를 3분 안에 빨리 많이 풀기였는데 13개밖에 못 풀자 담임 선생님이 붉은 글씨로 정말 한심하다라고 써놨습니다. 화가 난 아버지가 이를 SNS에 올렸고, 그러자 선생님을 해고하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죠. 아이들은 칭찬과 격려를 먹고 자란다는데 정작 선생님이 이걸 잊은 탓이겠죠.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